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3년 제37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녹화를 마쳤죠. 이번 시간에는 총정리하는 맥락에서 한 작품씩 이제 저희가 뭐 한 줄평식으로 저희 감상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자, 대상작 김혜란 작가님의 침묵의 미래. 파우스트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대상을 받을 만한 작품 되고요. 특히나 이런 뭐 세계적인 어떤 이제 한적인 어떤 문학이 이제 충분히 발현이 되려면 역시나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항상 이제 담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이제 작가가 노리지 않고 썼던 아니면 노리고 썼던 간에 확실히 그런 티가 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문학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김연아 작가님이 이미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김연아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이 다 좋았어요. 너무 잘 쓰셨고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정점을 이루고 계시다 이미. 이 침묵의 미래라는 작품은 언어, 말, 그거 뭐 한국어처럼 뭐 소수 민족의 언어에 대한 고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엔 이제 말에 대한 얘기, 언어, 뭐 소통 그런 모든 주제를 다 포괄하죠. 어떻게 보면 SF 판타지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고 철학적인 어, 사유의 깊이도 보여주는 정말 잘 짜여진 소설 아닌가 싶고 그 자선 대표작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이 작품은 자, 이 대상작이 말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자선 대표작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란 무엇인가 앞에 건 언어란 무엇인가 뭐 말이란 무엇인가 였겠죠. 그 고찰. 근데 뒤에 거는 서사란 스토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김혜란 작가님만의 답변이었다. 독특한 아버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근데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아이 눈높이에 맞게 말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아이는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어,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누구나 할 법한 이 뻔한 질문에 아버지는 누구도 하지 않을 법한 아버지만의 스토리를 보여주죠, 아이한테. 아이는 자지 않으려고, 보고를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자지 않으려고 하면서 끝끝내 버티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참 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름, 아름답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좋았다. 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부모님이 없거나 이제 주인공들이 뭐, 혹은 이제 마치 이제 좀 카메오처럼 잠깐 처음에 등장해서 우리 여행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없어지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라는 어떤 혹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의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억압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억압을 또 풀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해인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도 나도 그냥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속물적이고 성욕적인 그리고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인간일 뿐이라고 이제 이해가 딱 되는 순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오해에 대한 어떤 종언, 어, 아버지에 대한 혹은 어머니에 대한 오해.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기르려고 한 선택이었고 사실은 인간의 심리는 비슷비슷하구나. 속물적이고 뭐 성욕적이고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어, 시원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우수상이 8작품이에요. 하나씩 보면 함정인 작가님의 기억의 고고학인데 어, 이거 어떠셨나요? 음, 요거 함정의 멕시코 삼촌 나오죠? 네. 네. 요거는 뭐 기억의 고고학 제목도 이제 멋있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냥 이제 할머니 얘기, 그 순이 저기 이모 얘기, 고모. 예, 고모 얘기. 인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서사의 어떤 그런 맥락이나 이제 뭔가 매력이 확실히 이제 이국적인 거를 쓸 때 느껴지는 그런 감성이 있더라고요. 이쪽이. 예, 확실히 이제 한국적인 어떤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벌어진 어떤 인물들을 쓰면은 혹은 이제 다른 어떤 나라에 가도 사실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이 정말 특이하지 않는 이상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그냥 어, 이제 특이한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공무원이나 해라 이러고 살 텐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그런 자유와 어떤 감상적인 어떤 뭔가 욕망이 또 조금 특이한 어떤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어떤 인간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궁금해진 게 국가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극대화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표현되죠. 중국 하면 떠오르는 뭐 천안문이라든지 소림사라든지 그런 이미지로 대표되고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초밥이라든지 아니면 그 있죠. 풍경들 그 벚꽃 휘날리고 근데 단지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인의 전형적인 모습, 중국인의 전형적인 그 모습, 미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 뭐 영국 다 있어요. 이집트 그런 국가들이 몇몇 있죠. 전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런 스테레오타입인데 모든 일본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본 지역이 다 그렇게 생겨본 것도 아니고 일본 정인 게 과연 물론 국민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만 보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솔직히. 개인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너무 싸잡아서 일본인 이래, 중국인 이래 이런 거를 문학에서도 가져와서 멕시코인 이래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들고 근데 이런 질문을 어, 평론가님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외국인이 소설에 등장했을 경우에 치명적으로 안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이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평론을 뒤에 있는 걸 그냥
훑어봤는데, 음, 훑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지적을 했던 글을 봤다. 봤던 게 나와서 잠깐 이제 요런 이제 좀 이거는 뭐 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외국인이 등장했을 때는 소설가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본인을 뭐 주인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인 등장할 때마다 더 어렵죠. 그런 생각 잠깐 들었고 기억이 고고하게 대해서 솔직히 제가 아까 우리 이제 본 방송 할 때도 그렇지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 이 소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내용이 뭐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못 했었는데 어 그거는 뭐 소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이평재 작가님의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요건 뭐 그 바이러스 얘기였죠. 바이러스. K 그 살인하고 자살하는 그 K 얘기 나오고 그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사실 방금 또 생각난 어떤 음, 아까의 얘기가요. 예. 이번에 이제 월드컵 하면서 일본 이제 그 라커룸을 이제 뭐 선수들이 다 치우고 가잖아요. 무슨 그렇겠죠. 호텔 저거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겠죠. 그리고 관중석도 응, 다 이제 쓰레기 비우고. 응, 근데 그게 저는 뭐 그런 어떤 청소나 응, 어떤 깔끔한 어떤 매너,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거고, 응, 당연히. 그리고 그거를 싫어하고 나는 그냥 다른 국가들처럼 응, 그냥 이제 대충 뭐 정리만 대충 하고 빨리 우리끼리 쉬러 가거나 응, 뭐 술 먹으러 가거나 뭐 숙소에 가서 뭐 자기 뭐 활동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반반은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행운이겠고 응, 그런 거를 되게 답답하고 싫어하면은 불운이겠죠. 응. 아무튼 뭐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예,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당신이 보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이것도 비극적인 어, 뭔가 얘기에 어떤 참신한 형식을 구조를 넣어서 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조가 사실 굉장히 좀 참신하고 좋은 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어떤 절대적인 뭔가 메피스토 펠레스 같은 악을 뭔가 가정하고 이제 이 전염병이 마치 이제 양화대교에서 이제 한 8명 이제 막 자살을 넣는 사람들이 모두 그 병에 걸렸다. 막 이런 식의 픽션 이런 게 들어간다면 왠지 뭐 좋은 어떤 의미가 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거의 아까 3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좀 비판했죠. 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였어요. 그 부분들이 좀 이 작가의 의도가 드러났을 경우 너무 인위적으로 사건들이 구성 조작된 것들이 보였을 경우 어떤 반발감을 일으키는지 말한 거죠. 아 너무 이거 대놓고 인위적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작품. 물론 설정은 좋아요. 캐릭터도 화자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구나. 판타지적으로 좋았죠. 하지만 이야기들이 너무 자기적이다는 뉘앙스가 들었던 아쉬웠던 작품이고 다음 이제 천호영 작가님의 엄마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두 작품 비교했죠.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는 자기적인데 엄마도 아시다시피는
이것도 똑같이 작가의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요. 근데 전혀 이제 자기적이지 않고 화자를 그 이 주인공 중년 남성 어머니들은 이해하게 되잖아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읽으면 솔직히 맨 마지막 장면은 되게 낯선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만 뚝 떼서 보면 갑자기 그 샹송 가수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네. 어머니 그 일주기 때.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인데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소설이다. 낯선 행동도 얼마든지 그 맥락을 알면 이해가 된다. 정말 탁월하게 잘 썼다고 봅니다. 전 감동적이었고 하나하나의 그 감정의 결이랄까? 그 마음이 이해돼서 복받쳤다. 예. 어떠셨나요? 또 뭐 이런 또 전통적인 국밥에 가까운 어, 그리고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선을 굉장히 좀 잘 필기해서 잘 나타내는 이런 소설들이 또 굉장한 감동을 이제 자아내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부고나 이제 죽음에 관련한 이제 소설들이 많은 이유도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젊을 때는 사실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이제 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좀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큰 사건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극복하는 그리고 자신을 이제 또 마주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 편혜영 작가님의 밤의 마침인데요. 어떠셨나요? 마침 이런 작품은 어, 굉장히 조금 원래 이제 편혜영 작가님이 쓰시는 되게 이지적이고 아, 그래요? 영리한 영리한 어떤 작품들보다는 일부러 약간 좀 서성거리는 문장들로 지저분하게 보일 법한 아, 그런 어떤 느낌을 더 형성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되게 깔끔하거든요, 편혜영 작가님 작품. 원래, 네, 어, 도 깔끔하고 심플하고. 근데 밤의 마침 같은 경우에는 의욕들을 이제 많이 주고 있어서 맞아요. 서스펜스, 예, 이 되게 그런 불친절한 의욕들을 의혹들. 응, 이것도 잘 쓰는 응.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작가님이, 요번엔 이렇게 써볼까? 내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써볼까? 그랬던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응. 근데 새로운 도전. 또 예. 응, 근데 또 이제 항상 뭔가 또 브레스 레싱이나 뭐 다른 소설들에서도 막 등장하는 혹은 이제 한강 작가님도 막 등장하는 그런 나중에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제 정이 식은 아내 응, 응. 항상 뭔가 항상 나와, 항상. 뭔가 등 계속 클래식처럼 아, 아마 작가님이 예, 그런 거에 꽂혀 있겠죠, 아마. 어, 그, 그게 엄청난 비극인지는 어, 아마 비극처럼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예. 그게 어떤 화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인물이. 근데 일단 저는, 이거는 네, 뭐 너무 근데 당연하지 않나요? 뭐 나중에 살다 보면은 처음에 그 열정과 사랑이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게 예, 되죠. 일반적이죠, 그렇게 일반적. 차가운데 보편적이고. 예. 밤에 마침 저도 좋았어요. 이게 성폭력범 아저씨가 자기가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처음에 연기를 하는. 독자들도 속잖아요? 아니, 이 아저씨는 아무 죄가 없는데 10대 저 소녀가 죄를 수증내 하면서 이게 또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이 참 읽는 맛이 인간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주는 음,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준 잘 쓴 작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손원교 작가님의 배우가 된 노인인데 이 작품은 한편의 시트콤 보는 것 같았어요. 각각의 인물들 아까 뭐 사이드 미러, 노인
그리고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다 매력적이고 정이 가고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에피소드들이. 어, 계속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손흥규 작가님은 은근히 글이 많이 올라오세요. 이상문학상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되게 잘 쓰시는 작가다. 꾸준하게.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특이한 인물들을 잘 그리는 작가고요. 어, 왠지 이제 그런 어떤 복지관이나 어떤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가면은 흔히 볼 수 없는 노인이고, 정말 그냥 노인정 가면은 뭐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냥 고스톱 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끝이거든요. 사실 뭐, 그냥 뭐, 의례적으로 이제 뭐, 나쁜 데 없냐, 뭐, 그래도 뭐, 열심히 이제, 우리 열심히 뭐, 살았지, 뭐, 위안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제, 특이한 노인, 그리고 정말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어, 정말 이제 선의와 악의를 좀 뭔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어,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포르노를 또 찍다가도 결국에는 주인공을 위해서 500만 원을 또 주기도 하는,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한데 착하고 이상한, 그런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정욱 작가님의 절반 이상의 하루. 이 작품은 저희가 두 번째 봤잖아요. 처음 볼 때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희가 처음에도 리뷰를 상당히 거의 1시간 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작품을. 그런데 또 두 번째 보니까 더 좋더라. 이건 잘 쓴 거죠, 정말. 이정우 작가님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문해창작과에서 교수님도 하신다고 들었고 시도 쓴다고 하셨죠. 시인의 문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소설가만 하는 소설가와 시까지 쓰는 소설가가 있는데 시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문장이 정말 좋잖아요. 특히나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되게 정성껏 쓴 느낌이랄까. 단어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고 이건 진짜 시 같은 소설이다. 이 빛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 그 대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자기성 느껴지지 않고 하루오란 인물 되게 매력적이고 엄청나게 되게 철학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인물들이 다 이 상징과 이 대비 이거 다 맞춰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거의 완벽하다. 매력 이거 진짜 정말 이건 대상 후보 실제 대상 후보였대요. 이 작품이 대상 받아도 될 만한 작품 아니었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이자국 시인, 되게 뭐, 유명한 어떤 시를 많이 또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 그 뭐, 되게 이제 뭐, 반가운 또 마음이 또 들었고요. 특히나 시를 또 잘 쓰는 사람이 뭐, 문장을 또 잘 쓴다. 뭐, 이런 서울대 제가 다닐 때, 그런 어떤 얘기가 좀 있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달라요? 예, 완전히 이제, 음, 심지어 서사시를 쓰더라도 음, 정말 시인이 이제 소설가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시인은 문장을 잘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 이게 비유를 저희가 많이 이제 음, 그때 대학교 때 하는데요. 예. 단거리 달리기가 이제 시고 마라톤이 소설인데 거의 그 정도로 달라요. 진짜 단거리랑 마라톤은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네, 단거리 선수가 마라톤 선수는 절대 못 되잖아요. 원래는. 그쵸. 근육이 이 속근하고 직은 다르거든요. 42.19km를 100m 선수가 달려봤자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물론 일반인보다 낫겠지만, 프로 선수는 안 되죠.
쓰는 근육이 다른데 그 정도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엄청나요. 저는 그런 어떤 소설을 또 쓰는 능력과 시 쓰는 능력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어, 굉장히 좀 이 작가는 축복받은 아니 근데 작가. 그럼에도 그러면 시도 쓰고 소설도 써내는 작가는 완전 슈퍼맨이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어 대단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에 시 쓸까? 어, 소설 쓸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사실 시를 전공했지만 음. 처음에 이제 소설을 이제 쓸 때는 거의 그냥 초심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시 쓰다가 소설을 쓰면은 거의 이제 호흡이 딸려서 못 써요. 아 이게 소설은 호흡이 기니까 예. 장문을 써야 되니까 호흡이 너무 딸려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는 호흡이 짧죠. 예. 어 이게 숨이 벅차나요? 이게 긴 문장을 쓰다 보면 이게 막 구조도 만들고 아 상징도 만들고 결국에 그런 그래야지 거를 가정을 안 하더라도 아 사실 이게 긴 호흡으로 엄청 길죠. 뭔가 이거를 이제 소설을 쓰면서 자신이 이제 대화나 마치 희곡을 잘 쓴다고 해서 뭐 시를 잘 쓰는 게 아니듯이 음. 거의 약간 희곡 같아요. 약간 이게 소설이. 이제 소설이 실제 예. 솔직히 단편 한 편 읽는 데만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솔직히. 읽는 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쓰는 건 한 문장 한 문장 다 고민하면서 그냥 머리 쥐어짜면서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전 모든 소설가들을 존경합니다. 이 뒤에 비평도 보니까 주로 인제 겹치는 말들이 뭐냐면 어 "소설가들이 이 소설을 써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런 걸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보이죠. 이 소설을 보면 우리는 뭐 쉽게 쉽게 읽지만 '야 이거 쓰기 진짜 힘들었겠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쉽지 않은 글 쓰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잘 쓰기가. 근데 뭐 그런 어떤 공부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음. 계단 법칙처럼 아 자기가 그렇죠. 어느 수준 어. 들어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이제 또 소설가님이 이렇게 이상문학상을 계속 타시는 이유도 아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맞아, 맞아. 인제 계속 잘 쓰는 거죠. 네. 법을 아는 거죠. 그 가는 길을 '아 요렇게 쓰면 된다.' 어. 근데 부럽기도 해요. 저도 그 도를 터득한 거잖아요. 일정 정도의 도를 터득하면 이렇게 꾸준히 그 정도 평타 이상 쳐. 이거 능력이거든요. 그게 프로거든요, 솔직히. 음. 자 그러면 다음 작품 염승숙 작가님의 습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시적인 어떤 형식을 또 주고 있지만 사실 업계에서 소나무 자라나는 게 시에서나 이제 쓰는 작법인데요. 물론 이제 소설에서도 뭐 그런 어떤 모티브를 쓰긴 하지만 이게 또 앞에 이제 부제처럼 가제처럼 이제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 박민규도 그 부제처럼 이제 그런 거를 시도를 하죠. 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운율이나 어떤 시의 어떤 소설의 어떤 서사의 어떤 뒤틀린 형식, 함축적인 어떤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나누는 이유가 사실 그냥 뭐 쭉 그냥 서사 써도 되는데 사실 앞에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미술 작품에도 이제 제목을 다는 이유도 좀 이렇게 차이점을 주기도 하고 확장성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패러독스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소나무 썼지만 음. 뭐 주제를 더 강화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음.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시적 형식도 살짝 돋보이는
어,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를 또 통찰하는, 음, 어, 정말 또 앞에서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또 숨겨놓는 음. 탁월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장점이 단점이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소나무, 이게 어깨에서 돋아나는 소나무와 등에 있는 귀, 그리고 습기를 조심하라, 이 말들. 그리고 뭐 사이버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발하고 새롭고 좋아요. 그 자체로. 남들이 그렇게 안 썼으니까. 새로움은 존중하지만 그 상징은 좀 어렵다. 소나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습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마지막에도 그렇고 뭐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도 봤지만 이게 어렵다. 어렵다는 거. 너무 너무 낯설고 또 기묘하고 이게 양면적이죠. 신선한 시도는 좋았지만 어렵다. 모르겠다. 난. 아무튼 의도는 알겠어요. 네, 김희설 작가님의 흉몽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런 작품은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파국적인 세계를 잘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정말 이제 그런 어떤 파국적인 세계를 그릴 때 정말 뭐 주안점으로 제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점들도 어, 사실 여기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화가 그리고 많은 예술의 어떤 좋은 영화를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되게 폭력적인 막 마조이스트 나오고 막 세디스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되게 불편하고 이런 걸 왜 보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왠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안에도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의 심리에도 그런 세디스트적인 마조이스트적인 어떤 마음들이 다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숨겨져 있을 뿐이지 사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력성을 대면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몽이란 작품은 음, 맨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남편의 돈가방을 결국 자기 걸로 만들고 돈을 결국에는 이 아내 빼고는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불우해졌죠. 그 주인 아저씨 죽고 그 주인 아저씨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가게도 못 나오고 가만히 박혀 있고 남편은 더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아내 이 아주머니는 돈가방을 끌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섬뜩한 마지막 장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작가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좀 우리 마음속의 순위를 매겨볼 텐데, 저부터 얘기하면, 김혜란 작가님의 침묵의 미래, 그리고, 어, 제목이 좀 길어서,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이거 무조건 별 5개. 그 다음에 우수상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하루. 이건 대상에 버금가는 작품이었다. 그 다음에 편혜영 작가님의 밤의 마침도 좋았고요. 물론 배우가 된 노인도 좋긴 했습니다. 그리고 맞다 이 얘기도 해야 돼. 천원영 작가님의 엄마도 아시다시피 좋았죠. 정말 좋았고 솔직히 근데 나머지 네 작품은 좀 애매하긴 해요. 습이나 흉몽, 기억이 고고,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는 저한테 좀 애매했다. 나머지 작품들은 뭐별 5개 줄 정도로 좋았고요. 음.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작품이랑 절반 이상이 하루 그리고 엄마도 아시다시피 밤의 마침 배우가 된 노인이 좋았고요. 나머지 작품들도 다 좋았지만 굉장히 이런 어떤 계속 이제 보던 어떤 작가들의 그 매력에 또 심취해서 그런 가산점이 또 주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또 개인적인 호감이 있는 작가들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뭐 예전에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들으면 더 이렇게 추억 돋아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2013년 작품 보면서 저는 아 캐릭터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던 뭐 하루오도 그렇고 배우가 된 노인의 그 주인공들도 그렇고 어 캐릭터가 도드라지죠. 엄마도 아시다시피 주인공 남자 중년 아저씨, 당신은 모르는 이야기의 그 전염병 병균체 이런 다들 주인공들이 습도 그렇고 다들 캐릭터가 그 소설을 살리고 이끌어가지 않았나. 뭐 침묵의 미래도 엄밀히 말하면 언어가 주인공, 언어와 또 언어를 썼던 그 할아버지, 자살했던 할아버지가 있죠. 뭐 이런 캐릭터가 강렬하게 빛나는 어 작품들이지 않았나 이런 공통점이. 어떻게 보세요? 2013년의 경향성이랄까? 일 주일 동안 보시면서. 저는 뭐 굉장히 이번 작품 이번 뭐 이제 2013년 뭐 이상문학상 작품들 보면서요. 한 명 한 명 다 역시 어떤 내공의 호흡이 어, 내공이 느껴진다. 대단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쓰시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좀 몇 가지 이제 시원함이 또 드는 이유가 시원함. 예. 물론 이제 전문 작가 상에서도 이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신랄하게 무게감 있이 이제 접근하는 어떤 작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힘듦을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음, 그런 작용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주 작품을 좀 예고하면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에는 대상을 편혜영 작가님이 타셨어요. 편혜영 작가님 잘 쓰시죠. 기대됩니다. 편혜영 작가님이 드디어 대상을 타셨어요. 그리고 우수상 좀 보면 김숨 작가님 또 계십니다. 기대되죠. 어떤 작품으로 또. 그 손홍규 작가님 또 계세요. 이분은 거의 한 최다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천명관 작가님. 어, 재밌는 게 저희가 봤던 작품이 또 나와요. 조혜진 작가님의 비치 호이. 비치 호이 아마 이거 젊은 작가상 할 때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비치 호이. 그리고 이정옥 작가님도 또 등장하세요. 저희가 본 작품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윤고은 작가님, 그다음에 윤희영 작가님의 쿤의 여행. 이 제목만으로도 아실 거야 아마. 쿤의 여행 봤어요 우리. 응. 쿤의 여행하고 비치 호이는 젊은 작가상 할 때 봤거든요. 신기하게 또 나왔어요. 두 작품이나. 그다음에 안보현 작가님은 처음 보는 분이긴 한데 다음 주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라인업도 쟁쟁하죠. 정말 아니 매주 볼 때마다 이게 그 월드컵 보는 기분이에요. 월드컵도 막 진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제일 잘하는 32팀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브라질전도 보고 하면 진짜 세계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보는데 이상문학상 뭐 젊은 작가상 할 때도 그랬지만 그때보다 더 좀 파급력이 있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이 한국에서 제일 소설 잘 쓴다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매주 볼 수 있으니까 8편, 9편씩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잘 쓰시거든요. 늘 공부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비판도 하면서 약간 좀 신랄하게 비판하긴 했는데 비판은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좀 했어요. 근데 워낙 잘 쓰시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다 잘 쓰시니까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편혜원 작가님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혹시 너무 또, 예, 예, 말씀하세요. 또 이제 너무 또 비평가에 대해서 너무 작가님들이 약간 너무, 그 약간 뭐, 너무 이제 심란하시지 않은 게 좋은 게 그냥 사실 이번 월드컵도 보듯이 음, 독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본 올라갔거든요. 못할 수 있죠. 예. 그죠 못할 수 있죠. 분명히 이제 나중에 정말 좋은 작가가 돼서 복수하는 작가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또 잘하다가 이제 헛다리 짚는 작가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저 그래서, 늘 뭐 최고 작품만 쓸 수는 없어요. 사람이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뭐 빅평가한테 이제 막 엄청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다음 주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2014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읽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